데이터 과학,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에서 우리 개체 식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 식별 문제. 데이터 통합. 그 데이터 통합은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여러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온 데이터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여러 파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합쳐야 되는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은 사실은 이제 다수의 원천, 여러 이제 로우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저장소로 결합시키는 그런 통합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원천은 사실은 뭐 데이터베이스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 큐브 형태, 그리고 플랫 파일 형태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할 때 동일한 의미의 객체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다루는 객체 식별 문제입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의 객체를 가지는데 그 객체가 여러 데이터 소스들은 다른 형태로,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다룰 개체 식별 문제입니다. 자, 개체 식별 문제에 대한 예를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A 데이터베이스와 B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통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의미로는 서로 같은 커스트, 즉 고객 데이터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고객 테이블이 있는데 고객 테이블의 이름이, 객체명이 하나는 커스터머라고 표현을 하고요. A 데이터베이스는 커스터머, B 데이터베이스는 커스트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같은 객체지만 다른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테이블은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에 대해서도 좀 다른 표현을 했는데, 왼쪽에 커스터머는요, 이렇게 키의 값의 이름으로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 테이블은 커스터 언더바 넘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고객 테이블에 대한 아이디 값입니다. 키 값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름이 달라요. 자, 이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객체의 의미는 같은데 객체를 표현하는 이름이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개체 식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개체 식별 문제.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가나 컴퓨터가 이 객체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 식별,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는 내용이 저 정도는 아니까 이것이 같다, 뭐 커스터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커스터머 테이블만 있을까요? 엄청 많은 이 테이블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 텐데 그거를 식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식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 개체 식별에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각 속성의 메타데이터는 뭐 이름과 의미, 데이터 타입, 그 다음 허용되는 값의 범위, 그 다음에 널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같은 거야, 같다고 볼 수 있어, 같은 객체라고 볼 수 있어, 이것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키마 통합 과정에서 오류를 피하기에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필요로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이제 변환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데이터베이스는 성별에 대한 속성 값으로 M과 F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M이면 male, F면 female, 이렇게 우리 약자로 썼다고 쳐요. 근데 B 데이터베이스는요, 성별 값으로 1과 2로 쓴 거예요. 자, 1과 2로 썼나 M과 F로 썼나, 사실은 둘 다 성별이라는 그 속성 값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 때 기준을 잡고 변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체 식별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A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테이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 그리고 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스트 테이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커스트 언더바 넘버라는 기본 키, 둘 다 테이블과 키, 이렇게 사실은 같은 객체지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속성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메인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속성 두 개가 이름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속성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게 다 메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통합 시에 일원화된 속성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과 커스터 테이블 간에 투플 연계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통합할 때 일어나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속성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과 동일성 여부 판단,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도메인을 봐야 된다.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본 키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기본 키가 어떤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있는지. 그리고 참조 무결성이 있어요. 자, 참조 무결성은 뭐냐면 참조하는 테이블의 외래 키의 속성 값이 반드시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속성 중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 키의 속성 값이 이 기본 키의 속성 값 중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참조하는 게. 그리고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함수적으로 이 속성들이 어떤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속성이 동일하다, 아니다. 이 객체가 사실은 같은 객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수적 종속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함수적 종속성은 예를 들어서 속성 x와 b가 있다고 치면요. 속성 x와 b. 여기에서는 x1과 x2가 같은 경우, x1과 x2가 사실은 큰 속성 x에 포함된 아이들인데 그 애들이 x1과 x2가 같은 경우에 y1과 y2가 또 같은 것임을 보장할 때, 물론 y1과 y2는 속성 y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y1과 y가 같다. x1과 x2가 같을 때 y1과 y2가 같다는 걸 보장한다. 자, 그럴 때는요, 속성 y가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을 나타내는 건요, 이렇게 그 화살표 에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x, y, x에서 화살표 y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바로 함수의 종속성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x는 뭘 의미하냐? 바로 결정자입니다. determinant. 그리고 y는요, 의존자야. depende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가 y를 함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자니까. 그리고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돼요. 의존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 종속성이라고 개념을 배워봤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학생의 어떤 정보가 있는 학번과 학생 이름, 학과 이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학번에 의해서 학생 이름과 학과는 고유하게 구분이 되죠. 다시, 자, 이렇게 학번이 있어요. 이 학번이 뭘 결정하죠? 학번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래서 이 학번으로 학생의 이름과 학과가 고유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과 속성은요,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 거예요. 이 학번의 값이 학과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종속됐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번은 결정자가 되고요, 학생 이름이랑 학과는 종속자가 됩니다. 자, 결정자와 종속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표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A 화살표 B, X 화살표 Y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기를 한다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기를 한다면 학번 화살표 학생 이름 학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다양한 사례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함수적 종속성에서 학번이 학생 이름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학번이 학생 이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학생 이름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학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이 있어요. 성적을 결정짓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학번과 과목 코드입니다.
자, 학번만 가지고는 성적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적은 과목 코드에 따라서 성적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학번과 과목 코드가 있어야지만 성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학번과 과목 코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학생 이름은요. 학생 이름은 학번에 의해서도 고유하게 구분이 되는데 과목 코드에 의해서도 고유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테이블에서는요. 이 테이블은 왜냐? 이 어떤 학번이 이 과목을 얼만큼의 성적을 얻었고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이름은 누군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학생 이름이 학번과 과목 코드에 의해서 고유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 이름의 경우에는요, 함수적 종속성이 두 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 이름은 종속성이 두 개가 발생이 되죠. 자, 이렇게 학생 이름은 학번에 의해서도 그리고 학번과 과목 코드에 의해서도 학생 이름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적 종속성이 두 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적 종속성에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부분 함수적 종속성과 완전 함수적 종속입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부분 함수적 종속. 여기 보면은 속성집합 y가 속성집합 x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도 함수적으로 종속될 때 아까 우리 뭐가 있었죠? 학생 이름. 학생 이름이 학번에 의해서도 그리고 과목 코드에 의해서도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 그럽니다. 함수 이름이 속성집합 y이고 근데 그 y에 해당하는 학번과 과목 코드가 속성집합 x일 때 학생 이름이 학번, 과목 코드에 의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x의 일부인 학번에도 종속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속이 존재하죠. 그럴 때 부분 함수적 종속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완전 함수적 종속이 있어요. 완전 함수적. 그러니까 속성집합 y가 속성집합 x 전체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 경우에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을 때 그 성적이라는 우리 속성집합을 결정할 때 학번과 과목 코드가 결정 요인이다. 자, 학번과 과목 코드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 요인으로 학번과 과목 코드, 즉 성적이 속성집합 y이고 학번, 과목 코드가 속성집합 x인 상태에서 성적은요, 과목 코드, 학번, 과목 코드 어떠한 부분집합에도 종속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종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학번만으로 성적을 알 수 없고요. 과목 코드만으로 성적을 알 수 없습니다. 학번, 과목 코드 둘 다 있어야지만 성적을 결정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필요할 때 하나만으로는 이 성적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도 속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유도 속성은 어떠한 속성이 다른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있다고 해보면 연령 속성이 있는데 연령 속성이 생년월일 속성의 유도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속성은요, 그 생년월일의 속성값으로 의해서 연령이라는 속성을 유도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도가 되는 속성, 즉 어떤 속성 집합이 다른 속성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유도 속성입니다. 그리고 총점이 있어요. 여러분, 총점이라는 속성은 각 과목의 점수 속성의 집합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각 과목의 점수들이 합치면 뭐예요? 곧 총점이 되죠. 그래서 총점은 유도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반정규화 과정, 유도 속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년월일의 정보가 있다는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요, 그거에 따라서 연령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것과 이미 계산된 연령이 있는 것과 성능 차이에서, 조회 성능 차이에서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연령 속성이 있는 것이 더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반정규화, 즉 새롭게 유도 속성을 정의하는 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럼 반정교화는 무엇이냐? 정교화의 반대가 반정교화입니다. 그래서 유도 속성의 정의 그를 이제 반정교화의 반대 개념, 정교화의 반대 개념 반정교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릴레이션의 수직, 수평, 분할 등이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교화는요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반정교화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는 과정이에요. 정교화는 데이터 중복을 줄여요. 오히려 최적화시킵니다. 그런데 반정교화는요 중복을 허용해요. 그래서 양이 늘어요. 그러나 양이 늘었지만 그 조회나 이런 성능들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도 속성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복을 허용하는 과정으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불일치 문제가 뭐냐면요. 월 소득 속성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 소득 속성값이 1000만 원이에요. 뭐가 오류일까요? 자, 월급이 100만 원인데 연봉은 1000만 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 12개월이잖아요. 근데 12개월이면 사실은 연소득이 1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유도 속성, 월 소득을 통해서 연소득을 계산한다. 혹은 이런 유도 속성이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연령, 생년월일 정보가 있는데 생년월일 정보는 뭐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연령을 계산해 보니 상이에요. 다른 값이 있어요. 자, 데이터 중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 그 테이블 자체가 정교화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데이터 중복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정교하지 않은 채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조인을 피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뭐 정교화되지 않았으니까 뭐 조인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테이블 구조가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일관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은요, 좀 뭐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복도 막 있고 어떻게 이거를 읽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되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주소 정보를 키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름과 주소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구매자 주문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같은 이름에 다른 주소를 갖는 경우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름과 주소를 키로 사용하니까 이름과 주소가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다른 주소로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일한 이름인데 같은 데 살 수도 있고요. 좀 어렵나요? 그리고 정교화 관점에서 구매자 주소는 구매자의 품목과는 별개의 테이블에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주소는 구매자의 구매 품목과는 별개의 테이블, 즉 정교화 관점으로 정교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때. 자, 그리고 구매 테이블의 키가 이제 구매자 번호고 구매 일시라고 가정할 때 이 주소는요, 키의 부분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어요. 이 주소라는 키가 부분 함수적 종속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은 또 제2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구매자 번호랑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 번호와 어떤 분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정교화,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 뭐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테이블을 분리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때는 같은 구매자 번호에 대해서 다른 주소가 존재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매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근데 1번이 그 구매자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소가 다른 어떤 주소로 존재할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제되지 않은 테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교화가 필요한 이유. 자,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공간 낭비, 이상 발생. 즉, 데이터 중복은요, 항상 공간이 낭비되고 이상,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렇게 우리의 이상한 어떤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삽입 이상은 새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할 때, 삽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도 삽입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갱신 이상은 업데이트 어너멀리라 그러는데, 중복 튜플 중에 일부만 변경해서 데이터에 불일치되는 모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 이상은 튜플 삭제 시 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삭제되는 그런 데이터 손실의 문제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그 테이블 그대로 가져왔어요.
삽입 이상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삽입 이상. 삽입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어노멀리가 존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 테이블 기준으로요. 아직 수업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수강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수강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키에 우리 그 학번은 있어요. 학번은 있는데 뭐가 없죠? 과목 코드가 없어요. 수강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삽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 테이블에 여러분 학번이라는 키와 과목 코드라는 키, 이 키 프라이머리 키에는 이제 언더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삽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기본 키는 널이 이제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학번은 있는데 과목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테이블 구조가 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삽입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수강 미정과 같은 과목 코드를 불필요하게 삽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목 코드가 뭐 000, 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과목 코드가 아직 없는 수강 미정인 상태야라는 어떤 그런 코드가 불필요하게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이 테이블에 삽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삽입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갱신 이상이에요. 갱신 이상은 업데이트 어노멀리. 자, 업데이트 과정에서 뭔가 불일치 문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뭘 하느냐? 자, 이순신이라는 학생이 기계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기계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테이블에는요, 이순신이라는 학생이 기계공학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학과를요, 컴퓨터공학과로 다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 학과가 없어집니다. 지금 기계공학과는 이 두 정보가 이 학생의 전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기계공학과라는 데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모두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만 고쳤다. 지금 현재 이순신 두 개의 기계공학과 있는데 정보가 이 중에 하나만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순신이라는 학생이 기계공학과인지 컴퓨터공학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라면 어떤 갱신 이상, 업데이트가 하나만 되거나 뭐 다 바꾸거나 할 때 뭐 전체 학과 정보가 바뀌거나 혹은 누군지 모르게 되는 어떤 이런 문제 존재하죠. 네, 이게 바로 갱신 이상. 자, 그리고 삭제 이상입니다. 자, 삭제가 되는데 어떠한 어노멀리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테이블에 김철수라는 학생이 1800100 자, 1800100이라는 과목을 수강 취소해요. 자, 수강 취소를 합니다. 1800100 수강 취소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강 취소했으니까 이 행이 다 날아가겠죠. 이 행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김철수라는 학생도 날아가는 겁니다. 학번, 학생, 학과, 과목 코드, 성적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강 취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데 김철수라는 학생이 날아가고 하다못해 뭐가 또 날아가요? 지금 경영학과 정보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학과 정보도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삭제에 따라서 이런 이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각각의 이상들에 대한 어떤 그 어노멀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멀 폼, 정교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 요소를 찾아 제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들은 정교화는요, 그 수준에 따라서 제1정교화, 제2정교화, 제3정교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1정교화 같은 경우는요, 그 하나의 속성이 원자값을 갖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성이 있다고 하면요, 그 속성이 그 어토믹 밸류가 되게 원자값, 즉 변경이 이제 쉽게 안 되는 그 어토믹한 특성으로 갖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을 제1정교화다. 그리고 제2정교화는요, 그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 중에서 주식별자 전체가 아닌 일부 속성이 종속된 속성을 찾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속되는 어떤 그 종속적 관계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속성에 종속되는 속성이 있다. 그 아까 우리 부분 함수 종속성처럼 일부 속성이 종속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3정교화는요. 그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 중에서 종속관계에 있는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제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일 정교화. 우리가 뭐 first normal form에서 first NF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인데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요. 학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목 코드가 개별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값이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어토믹 밸류, 아까 그 원자값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이렇게 그 셀에 여러 개의 값이 포함된 형태로 정의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정교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토믹 밸류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과목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으로만 가질 수 있도록 그 어토믹 밸류 형태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제일 정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제2 정교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제2 정교화는요, 제일 정교화를 거친 그 테이블에서 부분함수 종속성을 찾아야 돼요. 자, 성적, 학과, 등록금. 성적은요, 학번과 과목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는 학번과 과목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적과 학과는 다 학번과 과목 코드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금은요, 학번과 과목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종속되는 관계들이 이 테이블에 여러 개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분류했던 이 부분에서 부분함수 종속성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에 이게 바로 부분함수 종속성입니다. 학과는 학번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과목 코드, 학번 이렇게 둘 다로도 학과가 나오지만 학번으로서도 학과가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등록금도 학번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은 마찬가지로 학과에서 하는데 이 두 가지 위에 부분이 바로 부분함수 종속성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교화, 제2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분류를 통해서 아까 그 하나로 되어 있던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로 분리가 됐어요.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로 분리가 돼서 학생 테이블은요, 그 어떤 학번, 학과, 등록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성적은 학번이 있지만 과목 코드, 성적 이렇게 분리된 속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물론 정교화를 통해서 분리된 릴레이션들, 학생, 성적, 이 조인을 통해서 아까 그 테이블로, 아까 그 구조로 복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릴레이션 모두 제일 정교형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완전 종속이 된 형태로 정교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삽입 이상, 새로운 학과가 생기지만 등록된 학생이 없다면 학번 속성이 널이죠. 자, 다시 새로운 학과가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학과가 생겨요. 근데 등록된 학생이 없어요. 그럼 학번이 널이 되겠죠. 그럼 어떡하지? 여기에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되는데 학번은 없는데 학과는 추가돼야 돼요. 새로 생긴 학과니까. 그럼 여기가 널이야. 그러면 어때요? 삽입을 못하죠. 삽입 이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이 테이블 구조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삭제 이상입니다. 자, 삭제 이상으로 2019-11214 2019-11214 경영학과 이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학과 정보가 경영학과가 이 정보마저도 사라지겠죠. 자,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과정, 이런 이상,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제3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자, 제3 정교화는요,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으면 이 제3 정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3 정교형을 판단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이행적 함수 종속은요, 속성이 x, y, g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x 화살표 y 이런 종속성이 있고 y 화살표 z 이런 함수적 종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x가 z에 대해서도 함수적 종속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행적으로 함수가 종속된다.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릴레이션에 대해서
학번에 대해서 학과, 학과에 대해서 등록금, 학번이 등록금, 뭐 이렇게 함수적 종속성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속성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제3정규화 과정에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x, y, y, z 이렇게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3정규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리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학번, 학과, 등록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과와 학번, 학번과 학과 이거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학번에 학과가 있는 걸로, 그 다음에 학과에 등록금이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함수적 종속성에 등록금이 학과에도 학번에도 이렇게 좀 종속되었던 이런 문제가 학번 학과만 정의를 하고 등록금은 학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은 학과에 대한 어떤 종속관계만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3정규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종속관계를 좀 엄연히 얘는 종속관계가 없다, 두 속성 간에는 점속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얼만큼 이 속성이 강하게 다른 속성을 암시하는지 이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하는 이 분석 방법이 바로 상관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속성 값에 얼만큼이 상관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속성이 상관도가 높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속성이 중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속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속성 간의 상관도, 근데 이제 상관도는 데이터 탑에 따라 좀 다르게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치 값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correlation analysis, 상관 분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변수, 예를 들어서 우리 변수가 있다고 이렇게 치면요,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얼만큼 상관이 있냐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요, 둘 다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양의 상관관계,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선형관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선형관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된 형태에 있는 건데, 그럴 때는 A와 B 속성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라고 해서 상관분석에 이 두 개의 속성의 상관 정도를 구하는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속성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상관계수인 RAB, 이 RAB를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어떤 계산식이니까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자, 상관계수 RAB를 구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1부터 i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총합을. 자, 근데 뭘 총합을 구하냐면은 ai 마이너스 바 a, 그 다음에 bi 마이너스 b 바 b예요. 자, 이렇게 ai와 bi가 뭐냐? 자, n은 튜플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ai와 bi는요, i번째 튜플 i에서 속성 a와 b의 값이 몇인지 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ai는 i번째 튜플에서 뭘 빼죠? 바 a를 빼죠. 그럼 바 a는 뭐냐면 바 a와 b는 속성 a, b의 평균값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속성 a와 b의 튜플 i번째 값에서요, 속성 a의 전체 평균값을 빼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고요. b도 i번째 b의 값에서
전체 속성 B의 평균값을 빼는 겁니다. 그 빼는 거를요 계속 n번 수행해요. n번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하죠? 자, n 시그마 a 시그마 b로 나눕니다. 그럼 시그마 a와 b는 무엇일까? 자, 여기 보면 시그마 a와 b는요 속성 a, b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전체 튜플의 개수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아까 계산된 값을 나누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하면은 바로 a와 b의 상관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얼만큼 상관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상관이 RAB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0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상관관계가 뭐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개수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물론 이 상관계수의 결과는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포함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0 이상이다 그러면요 속성 AB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0보다 작으면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든 음의 상관관계든 무엇이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 이 속성 AB는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RAB가 0이다. 0이면 어떻게 돼요? AB가 독립적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즉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상관 개수를 우리가 결과 나온 것이 0보다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그러니까 즉 RAB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상관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관성이 커요. 두 속성 간의 상관성이 커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속성이 중복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분석할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되겠구나. 그럼 하나의 속성은 배제해도 되겠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여러분.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직접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상관관계 분석하잖아요. 근데 상관관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어떤 속성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인과관계로 직접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병원 수랑 자동차 수의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병원 수와 자동차 수가 상관이 있다. 자,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병원 수와 자동차 수 사이에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병원 수랑 자동차 수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겠어요? 둘 다 이 인과관계는요. 사실은 병원 수, 자동차 수 속성이 아니라 둘 다 두 속성 다 인구에 대한 인과관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 수도 증가하고 자동차 수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의해야 될 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잘 판단하시고, 자, 그리고 상관 분석을 해서 강한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1에 근접한, 마이너스 1에 근접한 강한 상관계수가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중복소성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요, 그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를 뺀다. 그러면은 그게 분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위에 봐보세요. 병원 수나 자동차 수가 다 중요한 어떤 속성 값인데 이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하나를 제외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병원 수만 가지고 있고 자동차 수를 잃는다. 그럼 중요한 어떤 분석적 가치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은 이 도메인 지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성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상관이 있냐 없냐. 근데 아까 우리가 수치형에 대해서는요,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돼요. 커릴레이션 어널시스를 하면 되는데 이 범주형인 경우에 데이터가 범주형이다, 이산형이다 이럴 때는요, 이 방법이 아까 같은 어떤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속성 A와 B가 있는데 속성 A가 C개 범주값으로 C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성 B는요 R개의 범주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전체 속성 A는 C개만큼의 범주값, 속성 B는 R개만큼 범주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속성 A, B에 대해서 전체 구성되는 튜플은 C개의 열과 R개의 행, 즉 속성 A, B에 대한 전체 범주값에 따라서 분할표, 즉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트리스 형태의 표현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뭐랄까 카이 제곱 검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AI와 BJ를 속성으로 AI와 BJ를 속성으로 속성 A가 BI를 갖고요. 속성 B가 BJ를 갖는 튜플을 할 때 카이 제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은요. I가 1부터 J가 1부터 그 다음에 속성 A가 가진 범주값이 몇 개였죠? C개였죠. 그 다음에 속성 B는요. 범주값이 R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범주의 값 개수만큼 계속 반복을 하고요. 공식이 너무 간단하죠. 5ij-2ij입니다. 거기에 제곱을 취하고요. 5ij가 뭐고 2ij가 뭘까요? 자, 5ij는요. observed frequency의 말로 관착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도수. 그래서 관찰값, 관측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값에서 EIJ를 빼죠. EIJ는요. 자, 기대값. EIJ는 AI, BJ에 대한 기대값, 기대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ed frequency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튜플의 수. 그래서 관측값에서 기대값을 뺀 거를 제곱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어떻게 하죠? 관측값으로 나누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EIJ 우리가 기대값,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EIJ의 계산식도 간단한데 이거는 전체 속성 A에 대해서 그 AI를 갖는 튜플의 수, 전체 개수, 카운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 B에 대해서 BJ라는 값을 가지는 튜플 수로 전체 카운트를 계산해요. 그 다음 그걸 두 개를 곱하고 n으로 나눕니다. n은 전체 데이터 튜플의 수겠죠. 전체 데이터 튜플의 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EIJ 그 기대값, 기대도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서 속성 A와 B가 독립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성 그 A, B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카이 제곱 검정은요. 아까 속성 A의 전체 범주의 값 R, 그 다음 속성 B에 대한 전체 범주의 값 C, R과 C가 있었는데 그 C와 R 값, 두 개 반대군요. 그래서 C와 R 값을 서로 곱합니다. 그래서 R-1 곱하기 C-1의 값만큼 자유도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유도를 갖는 어떤 유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의 수준에 따라서 얘는 A, B가 독립이야 라는 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A, B가 상관이 있어? 아니야, 독립적이야. 이거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치형이 아니라 범주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관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값 충돌 탐지 및 해결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 원천의 데이터를 통합할 때 사실은 얘가 동일해요. 동일한 객체예요. 근데 동일한 객체인데 속성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상의 이유로, 척도가 달라서, 부호가 달라서 이런 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DB는요, 이 거리를 나타낼 때 미터 단위로 해요. 근데 다른 단위는 마일 단위로 하는 겁니다. 미터 단위냐 마일 단위냐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이 단위가 다름으로써 이게 또 불일치 문제, 충돌이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적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과목별 점수가 저장되는 DB가 있고 어떤 DB는 총점과 평균만 저장해요. 물론 과목별 점수를 통해서 그 속성으로 유도돼서 총점과 평균이라는 속성 값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값을 통합하는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어떤 해결을 가져야 될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한 객체의 동일한 값이 데이터 원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시의 기준을 정해서 데이터 값의 변환, 통합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타겟되는, 통합되는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가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과정의 DB의 속성을 일치시킬 때도 데이터 구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 구조가 달라요. 다른데 어떤 데이터 구조로 주의해서 통합하는 게 필요할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 시스템에 기능적 종속성, 제약사항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속성 값은요, 예를 들어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혹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사이로만 레인지를 정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목표하는 통합 시스템과 이 제약사항들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서 할인이 총 주문 금액에 적용되는 반면에 어떤 다른 시스템은 주문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할인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할인을 할 때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할인이 다 되는 거예요. 5% 할인이다. 그럼 할인된 가격이 그 전체 항목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스템은 하나하나 개별 항목에 대해서 할인율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통합하는 관점에서 목표 통합 시스템에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적 이질성, 그 다음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통합 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질성이 있거나 데이터 구조가 다르거나 상이하거나 해서 통합 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 근데 통합 관점에서 이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요, 신중하게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통합 데이터의 중복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통합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잘 통합해야지 결국엔 데이터 분석과 이제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 통합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어떤 단계부터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여러 기법들, 정규화 과정,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